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택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잡코리아 TV에서 아까 이시안 대표님 말씀하신 그 공공집방, 그건 월요일 날 7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랑 이제 윤장섭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화요일 저녁 7시에 주간 자소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길에 저도 사실 오늘 비가 많이 와갖고 교통 때문에 교통 늦을까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 방식을 사실 좀 변경을 했어요. 저희가 강의 타이틀은 사실 주요 대기업 합격법 분석으로 했었는데, 또 잘하는 강사들은 같은 강의 자료를 놓고도 사실은 강의를 좀 그 환경에 따라서 좀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빨리 들어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법을 좀 바꿨는데, 오늘 비도 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또 포기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잡코리아에서 드리는 그런 교재나 책들을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방식을 좀 변경했는데, 최근에 이제 9월이 접어들었죠. 2017년 9월 하반기 채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캠퍼스 리크루팅 아마 지금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견 기업까지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에 오는 현직자들에게 상담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9월 중에는 계속 하시게 될 거고요. 근데 저도 사실 기업에서 이제 채용을 담당하면서 그동안 많은 캠퍼스 리크루팅을 나가봤는데요. 사실 캠퍼스 리크루팅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업의 그런 직무, 정말 이 회사의 그런 영업 직무 또는 뭐 인사 직무, 뭐 생산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의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뭐 전공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뭐 영어 성적에는 그런 상한선이 있는지 하한선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도 나가봐서 그렇지만, 그렇게 채용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한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뭐 작년 12월까지 회사에 있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컨설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조금은 더 살아있는 얘기들을 오늘 과정을 통해서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가 뭔데 이 얘기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까지는 계속 회사원 생활을 했었고요. 최초에 입사했던 회사가 이제 SK 해운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채용을 담당했습니다. 네이버에 그 초록창에 이택준을 검색하면 인물 검색에는 아마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나오는 그 이택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이택준이라는 이름에 초파리에 대해서 연구하신 박사님이 가장 먼저 뜨세요. 근데 그건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택준하고 취업을 붙여서 같이 검색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포스팅한 블로그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제가 현재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60명이 있거든요. 60명. 웬만한 초딩들보다 못한 숫자인데,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블로그에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오프라인 온라인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채용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친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계별 채용 기준 그리고 전염병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건데, 이 단계별 채용 기준 그리고 전형별 선발 기준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별과 전형별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또는 채용은 뭐고 선발은 뭔가?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손 들고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죠, 그죠? 네,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단계별 채용 기준과 전형별 선발 기준은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타이틀을 걸었냐면, 여러분들이 채용을 이제 그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들이 똑같은 말인데 말을 굉장히 많이 바꾸거든요. 예를 들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뭐 스펙 타파, 열린 채용, 뭐 채용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지어구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인데 뭐 이런 기업의 내부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 말들을 조금씩 바꾼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되게 심하게 흔들려요. 특히나 이번 블라인드 차용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사실은 속속이 들여다보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력서, 자소서, 그리고 적성 검사, 그리고 기존 면접과 구조화 면접을 기업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많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 채용 기준을 먼저 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을 나눌 거고 이게 뭐 대기업부터 해서 뭐 중견기업까지는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공기업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격증에서 이제 뭐 필수 자격증들이 몇 개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 이제 전공 필기 시험이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 보면 서류 전형 굉장히 많죠. 뭐 학교도 있고 학과, 학점, 어학, 자격증.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블라인드 채용 많이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사실 대기업 기준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세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력 사항에서도 학교 학과 점수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 전형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어디에다 체크를 해놨냐면 우리가 지금 9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채용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러니까 4학년 또는 이제 졸업생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학과 당연히 바꿀 수 없겠죠. 지금 뭐 편입을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다시 수능을 봐서 갈 수도 없을 거고 그죠.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자격증 얘기는 하겠지만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 우리가 뭐 세 가지 고급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뭐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가 아닌 이상 사실은 기업에 취업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 자격증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뭐 물론 유효하게 쓰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서류 전형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적성 검사, 면접 전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9월이 시작하게 되면 아마 너 자기소개서 뭐 하루에 몇 개 썼니? 뭐 오늘은 여기 써야 되는데 내일 여기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도 대화 많이 할 텐데 그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적성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스터디나 아니면 개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시안 대표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필기 전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 전형이 사실 서류 전형 발표가 나고 보통은 10일 이내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 이상의 시험 그 시간을 주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 검사 그 인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부터도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늦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도 자기소개서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적성 검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취업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회사에서 지원자들을 볼 때 어떤 기준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하느냐를 이 표에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선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라는 게 크게는 조직 융화력과 직무 능력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에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 인재상이 각각 다르잖아요. 인재상이 각각 다른데 모든 걸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직 융화력에 웬만한 뭐 SK에서 말하는 패션 그리고 뭐 LG에서 얘기하는 인허사상, 뭐 삼성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회사 자기소개서 쓸 때마다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그 인재상을 한 번쯤은 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꼭 여기에 맞춰 써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부터 임용 면접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조직 융화력과 직무 능력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면접에서 또는 뭐 필기 시험 볼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것만 아시면 조금은 더 심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뜯어보면 그 학교학과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직무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직무 적합도를 전공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될 거고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사실 그 학점이 굉장히 상한 평준화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기준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회사에서 많이 안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는 획득을 해야 이제 그 사람의 성실성과 학습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보다는 조직 융화력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래서 그 조직 융화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지원자의 경험 수준과 조직 융화력 그리고 제가 오늘 20분 동안 강의를 하고 뒤에는 이제 윤장섭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건데 그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 인석 적성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네,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직무 PT 토론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까지 진행되는데 그것들도 각자 이 보는 요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그 기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좀 풀어볼까 생각했는데 그 제가 그 자기소개서 주간 자소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해갖고 그 팩트 체크라는 것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인사 담당을 했었으니 그 기준으로 좀 풀어내는 것들을 오늘 기본으로 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그 지금 졸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1년 미만의 짧은 경력도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게 인턴 경력 같은 경우에 보통은 뭐 6개월 내지는 뭐 방학 기간 동안 2달 이렇게 되죠. 근데 1년 미만의 짧은 경력이라고 하면 뭐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그 회사에 대해서 실무를 직접 경험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기 퇴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가 다르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봤다는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들도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 경력을 안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때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본인이 언급을 하고 면접에 가게 될 경우에도 이것 왜 직무를 바꾸게 됐는지 또는 퇴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이제 페이지에서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요소들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IM에서 IH 또는 IL에서 IM 올리는 게 사실 한 등급 올리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원서를 쓸 때마다. 근데 실제로는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IM과 IH는 거의 회사 그 내부적인 서류 검토를 할 때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직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외 영업이나 실제로 영어를 많이 써야 되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점수가 IM이라고 할지라도 기준 점수가 IM일 경우에도 IM이나 IH보다는 AL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그런 그 영어를 실제적으로 쓰지 않는 직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사의 공고에 나와 있는 기준 점수로만 획득을 해놓으신다면 사실은 영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로 영어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회사들,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현대엔지니어링, 뭐 현대차 계열들이 보통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직접 영어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적에 뭔가 영어 시험 그 응시료 되게 비싸잖아요.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지 않고 이제는 갖고 있는 스펙으로만 이번 하반기는 좀 달리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이력서 사항에 따라서 어학 능력이나 뭐 오해의 능력
그리고 파워포인트, 뭐 엑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어학 능력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선택하면 뭐 라이팅, 스피킹, 뭐 리딩 그 상중하를 선택하게 하는 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이력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이것들을 이력서에서 뭔가 점수화 시켰거나 아니면 만약에 상에다 평가라고 했는데 면접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상이라고 했는데 뭐 영어 성적이 뭐 토익이 800점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그러니까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절차상의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저는 일단 확인할 수 없는 한에서는 상으로 표시를 하는 게, 네, 크게 부담 없이 상으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해 능력은 더 그렇고 영어 능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으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정도. 그리고 이제 공대생들,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이 있겠죠. 이 자격증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해당 직무에서 굉장히 크게 메리트를 갖는, 어드밴티지를 갖는 자격증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하반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은 사실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커말이나 뭐 한국사 이런 것들이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지만,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우리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유통업에 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유통업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회사들의, 여러 직종의 회사들에 지원을 하게 될 건데, 예를 들면 무역회사를 지원했는데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써야 되느냐? 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면접관들이 물어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명확히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안 쓰는 게, 좀 과감히 안 쓰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직무와 상관없는 그런 뭐 커말 자격증이나,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높지 않은 뭐 커말, 한국사 이런 것들을 대기업 그 지원 원서를 쓸 때 써야 되느냐? 네, 그것들은 기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OA 능력 이런 상중하를 평가하는 단계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것들을 점수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자격증은 쓰되 직무와 상관없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이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으면 쓰는 게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저는 과감히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소서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아졌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분량도 많아진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보통 뭐 300에서 500자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1000자, 1500자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소개서가 소설화되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감성적으로 쓰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줄이기는 생각보다 쉬운데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80% 이상은 채우셔야 됩니다. 네, 1000자 기준으로 보면 한 800자 정도는 채워야 그 인사 담당자들 혹은 현직자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80%를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정말 뭐 S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는 평가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80% 정도는 채워져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용은 어떻게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작성을 했는데 소제목이 항상 걸려요. 네.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평가를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 소제목을 안 달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글이 뭐 퀄리티가 낮거나 이렇게 평가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일단 두 갈씩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소제목인 거죠. 그래서 소제목이 없으면 일단 그 사람의 원하는,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글이 이렇게 술술 읽히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제목을 작성은 가급적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000자, 1500자 되는 글의 요약이 아닙니다. 네, 그 글에 대한 요약을 소제목에다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문에 헤드라이트들 있잖아요. 낙식성 기사들이 좀 있죠. 그런 제목들 있잖아요. 하이라이트에 올라가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제목들을 써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 글에 대한 요약이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재미없는 소제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장난으로 소제목을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사 담당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소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인재상에 정말 그 키워드들에 맞춰서 딱딱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인재상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자기소개서를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때 평가할 때만 해도 인사팀 사람들이 다 자기소개서를 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야 너네가 이제 자기소개서 줄 테니까 니네 맘대로 한번 평가해봐. 글 잘 쓴 거 뽑아내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인재상, 기업의 인재상을 기본으로 그것들을 먼저 공부를 시키고 여기에 맞춰서 쓴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게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사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에 그런 키워드들이 딱딱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기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등에는 그런 그 인재상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인재상을 필히 참고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적성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적성 한 3개 질문 정도 갖고 왔는데 이거는 한 번에 퉁쳐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적성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험 보던 것처럼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5점짜리 문제 이렇게 나눠지지 않거든요. 상대평가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토익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 게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절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고 낮으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 회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회 시험 보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계열사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점수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형별 꽈락이 있는지 자기가 뭐 수출이가 좀 약하고 언어는 좀 강한 편이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꽈락은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꽈락은 없고 종합 점수로 일단 평가를 해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메꿔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답에 대한 감점이 있는지, 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대 평가라는 걸 기준으로 두고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 오답이거나 아니면 공란으로 두게 되면 이게 그 평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실 오답에 대한 감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인적성 문제를 풀 때, 적성 문제를 풀 때 앞 1번부터 이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찍어서 풀어야 되는 게 분명히 이런 거거든요. 네. 적성을 준비할 때는 1번부터 쭉 푸는 게 아니고 시간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리고 정확한 답을 찾아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답의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찍어낼 수 있는 요령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뒤에는 사실 이 면접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짧게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면접이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면접관들 한 5명 앉아 있고 뒤에 또 우리 면접자들 한 5명 앉아 있는 그런 면대면 면접의 형태로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인재상 이게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면접 질문을 뽑아내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준도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에 맞는 인재상을 재정비해서 자기소개서도 보긴 하지만 그거에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뽑겠다.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검증 단계랑 면접 시간도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면접도 이제 면대면 단순 면접이 아니라 이제 구조화 면접이 많이 활용이 됐죠. 그리고 평가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말 그 회사의 그런 뭐 임원 또는 팀장 이런 약간 연세 많고
그 회사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면접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면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연령대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회사에 대한 경력이 긴 사람들보다는 회사에 대해 더 로열티를 갖고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트레이닝을 받고 면접장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제 강의 시간은 끝났고요. 저희 이따가 그 질의응답 받을 건데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 강의는 저희 그 저랑 방송 같이 하고 계시는 윤장섭 선생님께서 이제 방송을 그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윤장섭 선생님 별명이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아시죠? 굉장히 키 크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증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방금 소개받은 윤장섭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번 콘서트가 그 잡코리아 TV에 출연하시는 메인 MC 분들이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데, 저희 그 주간 자소서는 저하고 이택균 선생님 둘이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분산돼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채용 시즌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일단 먼저 준비하셔야 될 서류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저는 기업에서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이나 LG, 현대 이런 쪽에서 컨설팅하면서 여러 직무별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제 그 이해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취업을 좀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그 취업 시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직무 중심 채용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반기 공채 자소서 합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지 제가 핵심만 찍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팁은 자소서 문항들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접근 전략을 좀 새롭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군가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싸움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싸움 방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 기업들의 자기소개서가 유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채용 시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도 이번 주에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이 되죠. 그리고 좀 전에 오전에 12시 조금 안 돼서 삼성전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그래서 그 9월 15일 날 서류가 마감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채 시즌에 쓰셔야 될 자소서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하셨던 여러 경험들이나 그동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신 직무 내용들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별로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좀 자소서를 시켜놓고 단계별로 쪼개놓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쉽게 여러 기업별로 대응이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말로 얘기하면 뭐 방송도 나가지만 돌려막기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좀 더 전략적이고 빠르고 쉽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업들의 자기소개서는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별로 평균적으로 한 4-5개 정도의 문항들이 있죠. 근데 그 문항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항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를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러한 스토리텔링 자소서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곳이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죠.
전체 자소서 문항이 5개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문항이 여러분들 스토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스토리텔링 자소서들이 많은데 그 스토리를 잘 접근하기 위한 설계 방법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팁으로 자소서 문항별로 유형이 있을 테니 그 유형별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라. 근데 보면 기업들의 자기소개서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Why랑 How랑 What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Why는요, 이거예요. 당신은 왜 회사에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항상 들어가는 입사 지원 동기죠. 그리고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가장 쓰기 힘들어하는 항목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입사 지원 동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입사 지원 동기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how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토리텔링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데 실제로 입사 지원 동기하고 포부 2가지 항목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입사 지원 동기하고 포부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동기요, 그렇죠? 동기가 거의 중요하고요. 최근에 기업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보면 한 1, 2년 상단에 입사 후 포부 항목이 좀 많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입사 지원 동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hat을 되게 힘들어하는 건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에 대한 질문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어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아자동차가 마감인데 기아자동차가 이번에 자기소개서 좀 바뀌었어요. 근데 1번 항목이 기아자동차의 4가지 인재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라고 했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대그룹의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써라.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매년 3번 항목에 나오는 게 사회 이슈를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어떤 논수령 구조의 항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관심 많으신 대기업 그리고 지금 현재 채용 진행 중인 3개 기업에 대해서 자소서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인데요. 삼성은 일단 그 1번 문항에는 여러분들 취미 뭐냐, 존경하는 인물 뭐냐, 그리고 왜 존경했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40자로 쓰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요 3가지 항목이죠.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올 상반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 삼성그룹이 과거에는 그룹 차원에서 전체 계열사의 어떤 채용을 총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계열사별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떴던 자소서 항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삼성 취업이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면 삼성 취업을 왜 준비했냐 그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지원하시던 삼성전기에 지원하시던 삼성 SDI에 지원하시던 삼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회사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입사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도 쓰라고 했으니까 입사 후 포부 2개가 지금 합쳐 있는 그런 문항인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기랑 포부 중에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지원 동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 동기가 상당히 감성적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 지원하면서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셨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라는 게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입사 지원 동기를 잘 못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설명드리겠지만 삼성전자 선택 이유는 삼성전자 계열사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하면 삼성전자 안에서도 사업부가 있죠.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랑 모바일이랑 가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모바일에 지원한다라고 하시면 모바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사의 어떤 선택 이유를 얘기하셔야 되고요. 자, 2번째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일대기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어떤 사건 하나,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를 뽑으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스토리텔링 하셔야 되는데 타입 2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제시되어 있어요. 사건과 인물로 써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1500자인데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가 한 500자에서 700자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니까 사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대학 생활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 생활 동안 활동하신 것 중에 될 수 있으면 직무,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돼서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뽑아서 스토리텔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물도 하나 뽑아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 사회 이슈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이슈로 뽑을 수도 있어요. 타입 3에 해당되는 질문인데 기업 분석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지원한다라는 가정하에 삼성전자의 최근 이슈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지원자는 몇천 명 되겠죠. 몇만 명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슈를 뽑으려고 할 때 신문기사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겠지만 거의 우리 취업준비생들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나 선택했다고 하면 그걸 선택한 다른 지원자도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슈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 전략으로는 삼성전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적 이슈를 하나 뽑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비 효과처럼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래에 대한 예측, 통찰력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를 좀 보면요. 항상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어떤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타입 2에 해당하는 어떻게 살아왔냐 스토리텔링 항목입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소개서 쓰실 때 거의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쓰거든요. 여러분들 일대기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직무중심 채용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어떤 사건, 나를 움직이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로 뭐든지 다 연결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뭐 생산 기술에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 생산 기술 담당자로서 내가 역량을 갖추게 된 어떤 사건들.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보통 대학생 입장에서는 생산 기술 파트로 간다라고 하면 공대생들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 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냈고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희열을 느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실제로 나를 움직이게 한 어떤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직무와 연결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 이거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현대를 왜 선택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입사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슈를 제시해 주고요. 최근 자동차 시장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고 그게 나하고 잘 부합된다라는 형태로 접근되시는 게 2번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가 본인이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거. 실제로요. 2번하고 3번 다 입사 지원 동기예요. 여러분들 실제 입사 지원 동기를 쓰라고 그냥 딱 하나의 자소서 항목으로 돼 있는 회사들 보면 여러분들 한번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입사 지원 동기에서 실제로 궁금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우리 회사 선택했을까? 현대차 안 가고 기아차 안 가고 왜 현대차 왔을까?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지원 동기는 첫 번째가 기업을 선택한 이유를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현대차 온 거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현대차에 마케팅도 있고 생산 기술도 있고 뭐 품질 관리도 있고 여러 직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왜 마케팅일까? 그게 또 궁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대차는 분리해 놓은 거예요. 현대차 왜 선택했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해 왔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타입 3에 해당하는 건데 무엇을 선택할 거냐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아 자동차의 인재상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창의, 그 다음에 혁신, 그리고 실행력, 그 다음에 도전적인 어떤 열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네 가지 인재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하면 친구들이 보통 많이 선택하는 게 창의나 그 다음에 실행력을 보통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내비게이트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어려우니까 보통은 창의라던가 그 다음에 실행력을 보통 선택을 할 건데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선택의 문제에서는 나 같은 취업준비생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창의가 가장 쉽다고 생각해서 창의를 선택했으면 거의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창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재상이나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다 혁신 선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전략적으로 항상 무슨 일 하실 때 남들과 조금 다른 의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재상을 제시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다. 그럼 변화와 혁신이 왜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모든 걸 직무와 연결하시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변화와 혁신이 내가 지원하는 마케팅 직무에 왜 필요한지 또는 변화와 혁신이 내가 지원하는 생산 기술에 왜 필요한 역량인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쓰시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글자 수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러한 역량을 갖추게 된 나의 경험 같은 것도 간략하게 어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목은 당연히 그 입사 지원 동기죠. 그래서 기아 자동차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직무 준비 상태를 여러분들 어필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NCS 공기업 채용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보통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지식, 기술, 태도.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나는 어떤 지식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직무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기술, 그러니까 경험들을 해봤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할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준비도를 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구조화시켜서 단계별로 접근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시는 입사 지원 동기를 좀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세스적으로 접근을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입사 지원 동기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업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업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설명형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소서는 필히 설득형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렸으니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갖춰졌으니 날 뽑아주면 당신 회사 가서 어떻게 일하겠다라는 설득형으로 마무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사 지원 동기의 맨 마지막은 직무 관련 업무 수행 계획, 나 뽑아주면 이런 식의 업무를 한번 추진하고 싶다라는 설득형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걸 다시 뜯어서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기업을 선택한 이유를 쓰자고 했는데 기업보다 상위 개념의 카테고리가 산업이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우리가 입사 지원 동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삼성전자 얘기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요.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산업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크게 사업부가 모바일, 반도체, 가전사업부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모바일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이슈를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얘기해야 되는데 회사 얘기도 뭐 매출이 얼마다, 무슨 상을 받았다, 뭐와 합병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제시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에 마케팅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모바일 시장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생산 기술이나 품질 쪽으로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생산 활동과 품질 관리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기업 분석하는 방법까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상장 기업 주식 투자 분석 사이트 이런 쪽에 가보시면 웬만한 대기업들의 현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의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실제 당신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직무입니다까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됐으면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준비했는지를 어필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식기술 태도라고 했죠. 그래서 지식을 어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전공 과목이나 외부 교육, 저널이나 박람회 자격증 이런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현장 학습,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공모전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태도는 인성적인 부분이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일했던 대외 활동, 학생회나 동아리, 서포터즈,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걸 다 갖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것들만 나열 형태로 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끝으로 이런 역량을 확보했으니 내가 회사 가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내가 뽑히면 어떤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해서 목표 정도만 딱 제시하시고 자소서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입사 지원 동기는 이런 구조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2번이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회사 누실 때마다. 안 바뀌겠죠? 내가 그동안 4년 동안 6년 동안 대학 생활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LG 쪽도 지원하실 거고 비슷한 그런 산업군에 비슷한 직무로 지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의 직무 관련된 성과 같은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구조화시켜서 세팅이 되면 이 앞부분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나 이슈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자소서를 기업별로 대응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입 2 스토리텔링 항목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먼저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씩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 자소서는 스타 구조로 쓰라고 하죠. 상황, 문제, 행동, 성과. 그래서 그 구조별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전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설득형.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확보한 사람이니 이 능력을 회사 가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스토리텔링의 마지막 설득형으로 끝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항목별로 분석을 하시고요. 1대1 매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SK가 스토리텔링을 되게 많이 요구하는 자소서라고 했는데 1번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2번은 팀워크고 그다음에 3번은 창의성에 대한 부분, 3번은 도전 정신에 대한 거고 4번이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매칭을 시켜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역량을 확보한 에피소드가 1번 항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얘기하신 다음에 나는 문제 해결 역량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토리를 상황, 문제, 행동, 성과 요 구조로 가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스토리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죠. 행동.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나중에 이런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 잘 멀리서 찍으면 잘 안 보이시지 않을까요? 제가 잡코리아 여기 담당하신 분한테 말씀드려서 이 자료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이제 텔링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자신의 일단 경험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동안.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대학 시절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보드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시간 내셔서 한번 다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뭐 동아리 활동이든 아르바이트든 뭐 프로젝트 경험이든 모든 여러분들의 경험 소재거리들을 에피소드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스토리보드라는 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러한 에피소드에서 내가 확보된 역량이 뭐 문제해결 역량인지 아니면 뭐 대인관계 역량인지 의사소통 역량인지 아니면 뭐 NCS에서 얘기하는 10가지 직업기초 능력과 매칭시켜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역량들을 딱 매칭시켜 놓고요. 그리고 나서 자소서별로 매칭되는 그 항목별 1대1 매칭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좀 디자인하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없이 자소서를 바로 쓰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자소서들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끝으로 제가 취업 컨설팅 할 때 친구들한테 하는 슬로건이 있는데 포커스 오브 VOC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원래 VOC라는 게 경영 용어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VOC에 집중해라 이 얘기인데 원래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의 약자거든요. 고객의 소리. 그러니까 고객들은 언제 소리를 내냐면 무언가 불만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소리를 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VOC 관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시켜야 될 고객이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사지원 동기 쓰기 어려워했고 직무중심 채용에서 대응을 잘 못했던 이유는 막연히 취업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시지 내가 뚜렷한 목표 기업이 없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업이 어떤 걸 좋아하고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취업 성공의 어떤 길이 넓게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짧은 시간이 있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아까처럼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똑같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끝에 분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지금 마이크 전달하러 가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 강사님 얘기 너무 잘 들었고 저는 자소서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윤장석 강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스토리텔링 항목에서 1대1 매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보통 500자에서 700자, 800자지만 1500자나 200자를 요구하는 기업도 많아요. 이럴 때는 각기 다른 에피소드와 역량을 여러 개 쓰는 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처럼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경험하기 좀 어려울 만한 에피소드를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항목에 그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번 항목에도 그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2번 항목에도 그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른 취업 준비생들보다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다 하시더라도 욕심을 좀 버리고 1대1로 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스토리텔링 자소서가 한 500자 정도에서 700자 정도가 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SK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니까 4가지 에피소드가 필요하신 거거든요. 문항이 4개니까 전혀 다른 경험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1500자다라고 하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1500자짜리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에피소드가 2개 정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0자 정도로 해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예, 다음 질문 요 앞에 분한테. 아니 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유익해서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SNS를 이제 하다 보면은 취업 관련 페이지에서 합격 자소서 모음이라 해서 무료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소서들을 제가 이제 읽고 활용하다 보면은 제 자소서조차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자소서들이 합격 자소서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것을 좀 버리고 정말 제 스토리를 쓰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합격자서 그 자기소개서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많이 봤었는데 이게 사실 그 합격한 선배들의 자소서 혹은 뭐 그 사람들의 이제 했던 얘기들을 굉장히 이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채용 시장이 재밌는 게 합격한 사람들도 본인이 왜 합격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도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정형화된 그 자기소개서의 그런 포맷은 사실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천자 천오백자 되는 글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해 전반적으로 흐름이나 뭐 이런 그냥 뭐 소제목을 쓰고 두 가지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본인의 내용을 그쪽에 좀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계속 보다 보면. 근데 그 틀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자기소개서는 참고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예, 바로 뒤에 분 손 들어주셨네요. 바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 현대모비스에서 자소서 세 번째였나 항목이 자기 PR 하는 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쓰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역량을 어필해야 할지 뭐 관계에 대한 적합성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어려워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되게 이제 채용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니까 자소서 항목들도 막 어렵게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기업에서 제일 요구하는 역량 뭐냐고 질문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의사소통력이거든요. 근데 왜 의사소통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혼자 일하질 않아요. 전체 어떤 사업 구조에서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모든 직무별로 직군별로 서로 그 협상이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의사소통력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앞 항목별로 스토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시하셨던 내용들을 통합해서 내가 갖춰진 역량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안으로는 먼저 앞에서 나왔던 스토리 항목에서 내가 이런 역량을 확보한 사람입니다를 통합하는 의미로 역량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직무별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량이 아무래도 이제 경영지원 파트라던가 그런 쪽에서는 그 대인관계라던가 의사소통인데 실제로 기술직, 제조 분야 파트 직무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 해결 능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NCS에서도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의사소통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도로 따지면 문제 해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요. 그 상위 역량만 딱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석력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석력과 창의력을 확보한 문제 해결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지만 하위 역량에 나는 분석력과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같이 제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답변 하나 더 드리자면 가끔 우리 윤 선생님하고 저하고 방송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썰전하고 있습니다. 맨날 싸우고.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그 1분 한 문장 PR 같은 경우에 그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사실은 전혀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점수하거나 그것들을 하는 건 아닌데 사실 면접 전형에서 이제 그게 활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난한 문장으로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면접 전형에서 그냥 그런 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조금 특별한 경험들을 써주게 되면 그게 직무와 관련이 됐든 그게 뭐 본인의 경험에 관련됐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던져주는 거죠, 면접관들한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면접을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그게 어떤 방향이 되든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면접에 간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정말 임팩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만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고 면접 가게 되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것도 뭐 5자에서 70자 이런 게 70자 이내인데 이것도 글자 수를 좀 맞춰야 되나요? 네, 뭐 그거는 뭐 80% 기준에는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뭐 50자 정도는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너무 한 문장으로 짧게 해버리면 좀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저쪽 먼저. 잠깐만, 네, 일어서 주세요. 네, 이거 전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오늘이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업의 홍보나 마케팅 쪽 직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아나운서를 쭉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되지는 못했거든요. 나름 직무랑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여태까지 결국에는 아나운서가 되지 못했으니까 이게 나름 실패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패한 경험이라도 혹시 자소서에 써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항목 중에 그런 경우가 많죠. 실패 경험 써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써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실패에 대해서는 그 자소서 항목에 있는 그 단어에 되게 여러분들이 압박을 받는 것 같은데요. 실패라는 개념이 아니고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뭔지를 좀 알려주고 대신 내가 이런 항상 나오는 거지만 실패나 실수에 대한 부분은 극복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갖춰진 꿈이 있을 텐데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꿈이었지만 내가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가치를 느꼈다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내가 어떻게 극복했고 그걸 다른 곳에 적용시켜서 지금 무언가를 성공했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특히 마케팅이 시장을 만드는 거고 도전적인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그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이사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